1번 문제 이게 이런 게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안 적혀져 있는데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교과서에 없는 것도 이게 법에는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바뀐 게 작년 7월 31일부터 계약갱신 요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산다고 세입자 내보내놓고 주인이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현 세입자, 쫓겨난 세입자가. 그 손해배상 청구하려면은 다른 데 세를 놨는지 안 냈는지 알아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동주민센터에, 즉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열람 또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닌 것 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 한정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 밑에 해설을 보면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법인명만 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앞에 생년월일은 알려달라 할 수 없다고요. 그럼 생년월일을 알려달라 할 수 있는 거는 임대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가능해요. 임대인 임차인이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분실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계약 당사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알려달라 할 수 있어요. 거래 당사자, 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만 할 수 있다고 2번은, 즉 전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냥 임대인 임차인 성명만 알려달라 할 수 있다고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알려달라 할 수 없다고요. 2번이 답입니다. 그 3번이 빠졌는데 3번이 확정일자 부여일입니다. 확정일자 부여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게 5가지예요.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임대차 기간. 보증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죠. 나한테 1억에 세 놨는데 새로운 세입자한테 2억에 받았으면 그 차액에 2년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인적 사항은 필요 없잖아요. 지금 임대인 누군지 이름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 살고,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입자라면은 반드시 만약에 주인 직접 살겠다 이렇게 하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주인 직접 살겠다는 걸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문자로 누가 살 건지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계약갱신 요건 거절하지 않는 걸로 보고 2년 더 살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살 건지 살 사람 인적사항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 같은 걸 보내야 된다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야 만약에 직계존비속, 직계존속이면 아버지, 할아버지 산다고 하면 성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가 살면 성이 다를 수도 있겠죠? 이름만 가지고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살 건지, 부모님이 살 거다 이러면 부모님 뭐 아버지가 살 겁니까? 어머니가 살 겁니까? 정확하게 인적사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보내주면 계약갱신 요구권은 거부하지 않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계속 제가 2년 더 살겠습니다 하면 보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주인 입장에서. 그 정확하게 받아놔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쉬워요. 뭐 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주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직계존속이나 비속이 살 수도 있는 거죠. 배우자 산다고 나가라 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 답인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요청할 수 없고 그냥 성명만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등록 앞자리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만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확정일자 부여일 하나 적어놓으세요. 3번 확정일자 부여일. 확정일자 부여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매수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입니다.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죠? 최저 매각 가격, 아까 오늘 그 한 거 중에서 2억 최저 매각 가격 2억인데 2억 5천만 원 써내면 얼마 낸다고 했어요? 보증금은 2천만 원 낸다고 했잖아요. 최저 매각 가격. 내가 써낸 금액의 10%가 매수 가격이잖아요. 매수 신청 가격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라고요. 매수 가격이라고 해서 X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매수 가격, 매수 신청 가격, 입찰 가격, 응찰 가격 다 X. 뭐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이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1번에 있습니다. 10분의 1에 1번에 있습니다. 10분의 1 맨 마지막 10분의 1에 암기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 10분의 1에 동그라미 1번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라고요. 매수 가격이 아니고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최우선 면제에 대해서 틀린 것. 파주의 경우에는 5번이 답인데요. 파주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했죠.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주. 세용화, 세종, 용인, 화성은 과밀억제권에게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했고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매수 신청 대리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상담 및 권리, 시험에 나오진 않았어요. 4번은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에 대해서는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위임인에게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낙찰 못 받더라도 상담 및 권리 분석 보수 50만 원 주셔야 되고요. 또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도 50만 원, 실비 30만 원까지 들어간 게 있으면 주셔야 됩니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걸 알려줘야 그럼 나 위임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임 다 해놨는데 나중에 설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우리 중개사물 확인 설명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임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 매각 허가 결정 전에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4번, 5번이 답이고요. 5번 틀린 건데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된 경우 보수는 감정가 1.5%, 최저 매각 가격 1% 반대로 했죠. 감정가 1%, 최저 매각 가격 1.5 중에서 합의니까 높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 합의만 된다면. 5번도 4번, 5번은 시험에 나온 적 없다 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왜 앞으로 이때까지 안 나왔냐면 이게 보수가 예규에 있어요. 예규. 출제위원들이 예규까지 잘 찾지를 못하나 봐요. 그래서 예규에 있는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규칙에 있는 게 아니고 예규라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 예규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죠. 5번에 1번이고요. 6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입니다. 6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4번. 4번 이건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우리 책에 없어가지고요. 이게 판례인데 시험에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년,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고요. 처음에는 이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었죠. 지금은 물론 10년으로 바뀌었죠. 이 판례가 나올 당시에는 5년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10년, 지금 법으로 보면 10년입니다.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10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10년 동안 장사했다고요. 10년 다 끝나니까 주인이 이제 10년 다 됐으니까 나가라. 내가 커피숍, 이게 판례가 커피숍이었어요. 내가 장사하겠다. 나가라. 이제 10년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주인이 직접 장사한다고 하니까 아예 데려오지도 않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판례는 대법원에서 3천만 원 손해배상 하라. 권리금. 이런 판례라고요. 즉 5년이 지났던 10년이 지났던 100년이 지났던 세입자가 나갈 때는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고. 주인이 권리금 내주라는 말은 아니죠. 새로운 세입자 데려와서 제가 권리금 받을 테니 이 새로운 세입자하고 주인께서는 계약 좀 체결해 주세요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내가 직접 장사한다 나가라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 100년이 지났던 1000년이 지났던 다른 거 핑계 댈 거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 월세 안 낼 것 같은데 좀 다른 사람 데려와 봐라. 예를 들면 아니면 앞으로 나 이제 세 안 주겠다. 1년 6개월 이상 세 안 주겠다. 엄청나게 많죠. 아니면 또 월세를 왕창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올리는데 그 현저하게 높게 올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까지 올리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세입자, 새로운 세입자 왔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100만 원 받았거든. 근데 오면 이제 지금부터 150만 원 받겠다. 이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새로운 세입자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게 150만 원 받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소송해봐야 돼. 그럼 주변 시세 다 150만 원 정도 된다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주변 시세는 내려가는데 혼자만 올리는 건 안 돼요. 어쨌든 이런저런 핑계 댈 게 굉장히 많다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그 계약갱 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 안 해줘도 돼요. 유통산업발전부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우리 책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주면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여기는 지하상가는 없죠. 지금 105세는 지하상가 없죠. 인천이 지하상가 많더라고요. 부평 지하상가, 뭐 저기 주안 지하상가 이런 거 많아요. 인천이 아마 전국에서 지하상가 최고 많은 데가 인천인 것 같더라고. 서울도 강남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이런 거 많이, 부산 서면 지하상가 이런 거 있어요. 그 지하상가는 무슨 재산입니까? 개인 재산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이에요. 아마 그 지자체 공유재산일 거예요. 인천 부평 지하상가 이런 거는 그 인천시청에 아마 한 달에 월세를 15만 원인가 한 30만 원 안쪽으로 주나 보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그 세입자, 처음에 들어갔던 입주자는. 근데 그걸 갖다 다시 계속 전대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려가지고 한 300만 원씩 막 이렇게 받아요, 월세를. 그 권리금 회수기 보장 안 됩니다. 그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또 뭐 더 비싸게, 심지어 저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에 보니까 권리금이 10억 붙은 것도 있더라고요. 지하상가가 좋은 위치에 약국자리 이런 거. 그 10억 권리금 주고 들어갔다가 대구시에서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한다 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하면은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지하상가에서 중개하는 개업공개사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특이한 걸 보니까 개업공개사들이 전부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어요. 왜 그래? 그 핸드폰 번호만 적어놨다. 만약에 대구시에서 그 입주자 모집한다, 공개 입찰을 공고하면 그냥 핸드폰 없애버린다고요. 번호, 업무용, 여러분들도 그래서 업무용 핸드폰 만들어놔야 돼.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나중에 분쟁 생긴다는 이야기죠. 권리금 주고 들어갔는데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 안 되니까. 불법인 거 하려면 입주권, 분양권 이런 거 전매 제한 지역에 살 때는 전부 핸드폰 번호만 적어주고 직거래 형태로 한다고. 계약서에 개업공개사 이름도 안 적어요. 불법이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은데 돈 많이 벌려면 또 이런 걸 하면 또 보수는 많이 받거든요. 불법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해야 돼요. 너무 또 완벽하게 법을 지키려다 보면 돈을 못 벌고, 현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대충 하면 언젠간 또 사고 나고. 자, 결론 4번은 권리금 회수 기회는 5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된다.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주택은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내보낼 수 있지만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내보낼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됩니다. 7번. 틀린 것은 했는데 7번에.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요. 법원 행정처장은 매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행정 처분 및 신고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15일까지. 10일이 아니고 15일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것은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요.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합니다. 협회에 통보하는 사항 6가지는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다고요. 25번에 6가지를 통보하면 통보받은 협회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네?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라고요?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법원 행정처장은 다음 달 며칠까지? 이게 15일이죠.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다음 달하고 이 다음 달이 같은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4월 달이죠. 그럼 4월 달이면 다음 달이면 5월 10일까지 지방법원장이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면 매수 신청 내린 등록사항 등을 법원 행정처장은 5월 15일까지 협회에 통지해야 됩니다. 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바꾸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시험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렇게 안 나오고 다음 달 15일 이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다음 달 같은 달에 이 두 개가 우리 암기 프린터에 다 있습니다. 그 10일, 15일 이거 다 정리되어 있어요. 15일은 49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49번에. 다음 달 15일이라고 협회에 통지하는 거는 15일. 2번이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답입니다. 주택의 경우 계약 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도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죠. 상가는 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처음에 5년 계약을 했어요. 그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을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잖아요. 또 5년이 연장된다고. 묵시적 갱신되면, 법정 갱신되면 계약기간 1년으로 보죠, 상가는. 근데 계약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5년이었으면 또 5년이 연장된다고. 5년 더 연장한다 해놓고는 마음 바뀌어가지고 나 나가겠다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고, 상가는. 주택은 2년 더 살겠다 해놓고도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해놓고도 세입자 나가고 싶다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요. 이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는 세입자한테 서민들을 유리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상가는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원래 만들 때 그 건물주들이 많이 반발을 해가지고 안 된다고요. 5년 장사 더 한다고 했으면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냥 5년간 월세 다 까버려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 주인인데 처음부터 5년 계약 체결을 한다고 하면 월세가 만약에 뭐 100만 원이면 5년 내면 얼마예요? 그럼 6천만 원이죠. 월세만 해도. 맞아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년이면 1200만 원,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보증금을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겠어요? 6천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왜 월세 안 내고 계속 장사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물론 뭐 명도소송 해가지고 3개월 연체하면 명도소송에서 해지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통상 월세 다 합한 금액보다는 더 받아야 돼. 보통은 보증금을. (8번에) 1번이라고요? 이거 8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잘 그 구분을 해야 돼요. 8번에 1번이 답이다. 자, 9번입니다. 9번. 9번에 2번이 답인데요. 지방법원장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법원 행정처장이었죠? 암기 프린터 53번에도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하죠? 중개실무교육은 시도지사,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지방법원장 X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논리적인 게 아니고 단순히 그냥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 듣고 잊어먹고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10번 답이 4번인데요. 제가 10번에 5번 지난주에 강의를 잘못했어요. 10번에 5번. 이게 이제는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신탁 유형이 3가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이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 성립한다고 말했죠. 기억도 안 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자간 명의신탁은. 나머지는 횡령죄가 안 되고요. 이자간 명의신탁 5번. 이자간이나 양자간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그 2021년 2월 18일 판례를 제가 지난주에 올해 판례니까 제가 못 봤어요. 사실 올해 판례 나온 걸. 이게 2021년 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돼 있잖아, 뒤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판사가 14명입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대법관입니다. 근데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 판결할 때 참여 안 하거든요. 13명입니다. 짝수면 안 되잖아. 홀수해야 되죠. 과반수가 돼야 되니까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13명이 전원 다 참석했다고요. 왜 전원 다 참석하냐면 종전 판례를 변경할 때는 대법원 전원합의부에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그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는 이야기, 전원합의체 판례니까. 옛날에는 이자간 명의신탁, 즉 양자간 명의신탁은 수탁자가 몰래 팔아먹으면 남은 물건 팔아먹기 때문에 형법상 횡령죄의 제척이 성립했습니다. 올해 받겠다고, 올해 2월 18일 해설에 있죠. 맨 밑에 해설. 그 해설에 사건 번호 2016도에 18761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16년도 18761 이거 치보면 나온다고요. 사건 번호 치면. 지금 몇 년 걸렸어? 지금 5년 걸렸죠. 5년 판결을 하나 받는데. 엄청나게 대법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판례가 그래서 항상 진리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했죠. 횡령죄가 이제는 아니다. 이제 결론은 명의신탁 유형이 양자간, 즉 이자간 명의신탁, 삼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3개가 있는데 셋 다 횡령죄 성립 안 해요. 이제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몰래. 결론은 왜 이렇게 판례가 나오겠어요? 시대 상황이 변한다는 얘기. 이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라는 얘기.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팔아먹어버려도 끝이라는 얘기. 이제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안 받으니까 거의 구속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요즘 많이 하더라고. 사실 왜 그래요? 요즘 2주택이면 취득세가 8%, 3주택이면 12%잖아요. 그 집 없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그 등기 명인이 그냥 팔아먹어버리면 끝이에요. 횡령죄 처벌도 안 받으니까. 이거 제가 지난주에 아마 이자간 명의신탁은 횡령죄에 된다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정정합니다. 횡령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 밑줄 좀 쳐놓으세요. 5번.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1년도 올해 판례입니다. 올해 2월 28일 날 판례입니다. 제가 맨날 그 뭐 대법원 판례만 보고 앉았는 게 아니니까 뉴스에도 이거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잘 몰랐어요. 저도 사실 바뀐 걸. 계속 그 뭐 판례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뭐가 바뀌었는지. 알라면 이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들어가서 계속 보시면 되기는 합니다. 자, 결론은 답은 4번인데 틀린 것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배신행위, 임무를 배반한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했는데 악의 제3자도 유효하다고 했죠.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는 유효한데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중개실무에 출제가 됐었고요. 사법고시에서는 사법고시 시험에서는 이 수탁자가 수탁자가 아니라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무효가 된 경우 제3자가 지급한 매수자금 금원은 민법
746조에 의한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이게 사법고시 시험에 나왔는데 있어요 없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면 매도인한테 지금 수탁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탁자가 있고 제3자가 있는데, 제3자 예를 들면 지금 MB천암 김재정 씨가 20억에 도곡동 땅을 사가지고 제3자한테 263억에 포스코 건설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포스코 건설이 만약 이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무효라고요. 무효면 뭐예요? 소유권 다시 수탁자한테 넘겨줘야 되죠.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 등기를 신청하면 되잖아요. 수탁자가. 그러면 이런 경우는 수탁자만 현저한 이익을 받게 되고 제3자는 돈은 돈대로 못 돌려받고 등기는 등기대로 넘겨주게 되면 너무 현저한 불이익을 받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록 민법 746조 불법 원인급여라 하더라도 그 불법 원인성이 누구에게 더 크다? 수탁자가 더 크다. 제3자보다는. 그 민법 746조 단서에 보면 다만 이런 경우 불법 원인급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불법 원인이 일방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죠. 단서가. 어쨌든 판례는 이렇게 돌려주지 않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도 위반되며 민법의 신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 신의칙에도 반한다. 그러므로 돌려주라고 했어. 어쨌든 이거는 사법고시 나왔던 판례라고요. 아직 우리 중개실무에는 안 나왔다고. 우리 중개실무는 그냥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10번에 5번 특히 주의하십시오. 올해 변경된 판례입니다. 올해 양자간 두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책에는 이자간 맹신탁 이렇게 돼 있었죠. 같은 말입니다. 이자간 맹신탁이나 양자간 맹신탁이나 같은 말이라고요. 이제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전부 다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